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얼굴을 좀 비춰주면 좋겠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요새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카메라를 이렇게 릴로 돌리다 보니까 약간 처음 해보는 거라, 여기 스튜디오 내에서는 처음 하는 거라 좀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당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이거죠. 네. 와, 네. 내가 그 잠깐만요. 소개 좀 다 네, 해주시죠. 소개하고. 네,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기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약간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은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뭐 했는데 그 뭐 1등 하셨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시작도 안 한 거니까요. 네. 네,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아니 충북 도지사 뭐 여론조사 발표돼 있는데 아직 뭐 제가 공식적으로 뭘 말씀드린 적 없고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그만큼 이제 내란 척결과 미래로 가고자 하는 어떤 국민들의 그런 열망이 이렇게 무겁구나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더니 다들 제가 박수 스픽스 쳐드리고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쪽.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도우니까 이렇게 정성이 모였을 때 맞습니다. 저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는데 다자구도에서도 그렇고 또 자당 내에서 정당 내에서도 또 1등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게 나도 유튜브 열심히 하면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하고. 아우 너무 좋죠. 저는 정기영 평론가가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도와드립니다. 아, 예, 그럴 네, 힘은 없지만.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 활동 열심히 하니까 정말로 민심이 빨리 잃는다. 네. 정치공안여청이 특히나 이제 신용환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니까 충청 지역의 출마 예정자들은 사전에 신용환 교수와 의논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같이 이제 협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아이고.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강지호 기자는 요즘에 아주 그냥 재판장 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안 힘들어요? 저는 이제 재판 있는 날에는 무조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나가고 만약에 이제 내란 재판이 없다라고 하면 뭐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니까 안 나갈 때랑 좀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요즘에 이렇게 재판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여기 평론가분들이라든지 정치인분들보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태드리면요. 네네. 실시간으로 나가서 이제 재판 현장에 있을 때 오전에는 윤석열, 뭐 오후에는 뭐 한덕수 이렇게 중앙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 챙기고 있는데 이분뉴스 기자가 2명이지 않습니까? 김대호 기자, 이제 강지호 기자 있는데 저하고는 계속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야? 양말 색깔 뭐야? 머리 스타일 어때? 어떤 말을 해서 표정이 어때?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방송에서 쓸만한 내용들을 실제로 한두 번씩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 바로 전화 연결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강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왜 핑크빛 양말을 신고 왔죠? 이게 어떤 양말입니까? 수면용입니다. 아닙니다. 라면서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뭐 우리는 기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협업해서 그런 과정을 하는데 굉장히 순발력 있게 또 끈기 있게 잘하고 있어서 오늘도 아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강 기자님이 이렇게 재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네. 처음에는 좀 안 중요한 거 막 적고 이상한 거 막 적어놓고 그러더니 요즘에 보니까 완전히 이게 조금 전문가처럼 네. 아주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바로 옆에요, 법원. 그래요? 네, 혹시 제가 사무실 잘 안 나가는데 나가면 혹시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기영 평론가님 요즘에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도대체? 첫 번째 조회수가 안 나와서 바쁘게 뭐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통일교 취재를 좀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뭐 좀 내보낼까 하는데 취재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앉아서 인터뷰하는 것이니까 인터뷰를 직접 이제 통일교에 깊숙이 관여해 있는
도대체 한학자는 왜 저런 처리가 됐으면 실제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한학자가 이제 구속이 일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내부 사정이 어떠냐 몇 가지 안테나를 가지고요. 통일교 내부를 비교적 좀 소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픽스 과거에는 윤석열 그리고 저 어딥니까 아크로비스타 또 대통령실 용산 뭐 한남 등 이런 데 나름대로 이제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런 데가 다 끊겨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데 요즘 전화하면 안 받아요. 네. 야, 내가 같이 취재할 때는 엄청 정보를 공유해놓고 윤석열 무너뜨리고 나서 대통령 들어가니까 전화도 안 받으니까 야, 이거 뭐야?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더 불리하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통일교 쪽으로 이제 이슈가 워낙 집중돼 있고 재산이 실제로 10조 넘는다. 5조라는 분도 있고 20조라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제 재산에 대한 관리권, 집행권을 누가 갖느냐 이거 이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제 취재를 해서 약간 다른 각도로 보도를 해보려고 또 뛰고 있습니다. 오픈된 재산은 이제 뭐 대부분 알려져 있는 거고요. 네. 일화라든지 뭐 옛날 통일중공업 뭐 이런 지금 이제 매각하고 뭐 이런 그래서 오픈된 그런 기업들 그거는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그 외에 헌금이나 기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액수가 약간 탄력적일 겁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요 네. 상상 초월입니다. 뭐 천원군 같은데 공사를 하는데 9천억을 썼다. 당초에 4,700억으로 출발해서 9,300억까지 썼는데 그 중에 돈이 3천억 정도가 빠져나왔는데 실제로 계획이 바뀐 거 별로 없는데 공사비가 폭증을 한 상황에서 누군가 빼먹은 거 아니냐.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화수분처럼 1년에 1,000억에서 많게는 7천억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와. 절대적으로 통일교 신자들은 일본에서는 헌금이 최고의 이제 일종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실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베 신조도 2022년도에 통일교를 믿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베 신조를 이렇게 기억했죠. 피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통일교는 헌금을 통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게 있으니까 일본에도 많을 때는 30만 명 정도가 통일 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아놓은 재산들이 한국으로 다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선교 사업에 쓰였고 그것도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한 집행권, 관리권을 누가 가지느냐? 아니 매출 내가 1,000억 원을 순이익을 내려면 얼마를 매출을 해야 돼요? 야. 1,000억 원이 최소로 들어오고 1년에 많이 들어갈 때는 7천억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외화벌이로도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대로 된 세무조사 같은 거 받은 흔적이 별로 없어요. 도대체 어떤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이권관계나 네트워크가 있길래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숨어있던 분들이 다 나와서 실제 진실을 밝히자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한테도 통일교 제보가 들어오는데 저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 분이 그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곤혹을 치러서 제가 중재를 해서 이거는 명예훼손까지 갔으면 될 일은 아니다.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진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은 합니다. 네, 녹스님께서 서픽스로 놀러 오세요. 발음이 안 되는 네. 건 고쳐지지. 정계한 대표를 흉내내가지고 또 우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애청자임을 지금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통일교 얘기했으니까 우리 관련해서 속보 들어온 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 오늘 갑작스럽게 구속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7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4일이죠. 사일입니다. 이제 3일 동안 지금 나갔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7일 16시까지 일시 석방하기로 돼 있다는 건데 녹내장 말기여서 뭐 수술이 예정돼 있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 전계한 대표가 주신 제보 영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석방되었는데요. 그 영상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막 목 놓아 부르시는데 이제 통일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석방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호도할 수도 있죠, 뭐 잠시. 그렇죠. 네. 그 정확한 용어가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구속집행정지죠, 그죠? 임시 석방이라고 용어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재판 도중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집행을 약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정지한다 이런 건데요. 이제 건강상의 이유 보통 해주기도 하고요. 구속 집행 정지되는 경우는 이제 집에 큰 아주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잠깐씩 내보내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실 내보내줄 줄은 몰랐어요. 눈이 진짜 안 좋은가 봅니다. 한쪽 눈은 이제 실명 상태다라고 이렇게 오. 보는 게 맞고요. 또 다른 한쪽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실제로 눈이 한쪽이 실명된 상태면 어떻겠습니까? 생활할 때 균형감도 잃을 것이고 정상적인 사고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까 이제 바깥에서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참 어머니라고 해서 이제 교리상으로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나 우리 가톨릭에서는 저기는 원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원리로 봤을 때 참 어머니는 절대자를 대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느님 하느님 하듯이 이제 저렇게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는 것인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고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돼 있는데 몇 사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통일교에 있는 주요한 관계자, 지금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에 나오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안에 터져버린 거예요. 자, 한학자가 구속이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점입니다. 한학자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인 이유 하나. 두 번째,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음에 교권을 누가 그러면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은 재산을 10조로 봤을 때 10조에 대한 집행권을 다 갖는 자가 있을 텐데 이게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에서 관리를 이사들이 있구나. 이사 네. 7인의 이사인데 여기에 7인 중에서 특정인 이번에 다 바꿔버렸다. 절대적인 숫자를 다 바꿨다. 누가 정원주 비서실장입니다. 구속된 이후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자 국민의힘으로 돈이 들어간 거, 권성동에 돈 준 거, 100억 지원설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에 했던 거를 실제로 최종 주인을 구속되어 있는 한학자가 했겠지만 실무적 총괄을 누가 했겠느냐. 이제 저희 경중을 따질 때 이 사람은 실제로 막 교주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금고에 가면 현금이 늘 300억씩 딱 들어있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고 하면 대충 보고하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통계적 숫자 뭐 산수 이런 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줍니다. 그래요 하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1명 또는 2명밖에 없어요. 자식도 접근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는 이제 절대적인 존재로 있는데 자, 이것을 누가 지시해서 줬느냐라고 했을 때 정원주와 한학자 둘 중에 한 사람이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정원주가 모든 걸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한학자 추인이 없었으면 되겠느냐? 그럼 이제 누구를 구속시키느냐? 일종의 폴리바게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주가 구속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학자가 구속이 되면서 한학자 아웃 시키려고 하는 내부의 기획이 먹혔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저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면 자신이 첫건부터 다 나오다 해야 되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학자는 이미 아웃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지? 자, 이걸 한학자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너무나 복잡한 문제. 아마 무력하겠죠. 알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정원주한테 의존해야 되는 구조 아니냐. 그래서 통일교인들 중에서 저처럼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이건 진짜 아니야. 어떻게 통일교가 정원주 것이 된단 말이냐. 창시자는 문선명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의 성계 구도가 있었는데 그 자식은 다 한학자 총재에서 자신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배척을 해버렸거든요. 네. 본인만 남아있는데 본인도 이미 1943년생. 그러면 83세, 4세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눈은 실명에 있어. 감방에 가 있어. 나와서 다시 뭔가 실권을 가지기에는 저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황폐해져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부에서는 조용하게 그냥 저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죠. 랑랑 할미님께서 아니 저러다가
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안 들어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교도관이 쫓아다니면서 두 명이 옆에서 밀착 감시를 하죠. 그리고 또 저렇게 유명한 사람은 사실은 튀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내부적으로 이 누가 이 헤게모니를 쥐느냐의 싸움 때문에 정원주가 사실은 한학재를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었는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지금 감방에 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실권자고 정원주하고 한 편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정원주한테 밀려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세계 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1년 동안 자신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였느냐? 쓸 수 있는 돈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쯤 됐느냐? 뭐 한 200~300억 됐을 거 아닙니까? 건권으로 쓰는 게 2천억 원이었어요. 2천억 원을 정권으로 쓸 수 있어. 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뭐 법인카드 사용하듯이 막 그냥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 항공비 거니까 쓰듯이. 이게 이제 비영리 법인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회계적 통계나 이런 게 감사위원회 같은 게 존재는 하나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돈이 해마다 수천억씩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적 활동으로 뭐 2조 매출을 내서 2천억만 벌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버는 건데 현찰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이 2~3천억인데 세계본부장이 한 2천억 정도를 자기가 집행할 수 있다. 선교 자금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돈이 화수문처럼 계속 쏟아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겠느냐. 정치 권력에 접근해서 뭔가 이권 사업을 하는데 캄보디아에는 왜 그러면 그 사업을 통일교와 공동으로 하자고 했겠느냐. 돈 빼돌리기에는 최고지 않습니까? 해외로. 네. 거기다가 그렇죠. 국가 예산까지 같이 섞어서 가버리면 그 안에 어디 저수지 만들어 놓고 담궈 놓으면 그 돈 자기 돈이 다 되는데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학자 총재가 실권자인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외국에 얼마나 나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비자금, 미국 비자금 관리인이 이번에 들어와서 또 그 이사회에 그 보딩 멤버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미국 비자금 관리자. 정원주의 미국 비자금 관리자라고 추측되는 비자금도 추측이라고 제가 얘기해. 정원주는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수백억 원어치 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요. 그중에 한 명이 또 정원주였는데 이제 그런저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1~2억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100억, 200억도 그거는 천문학적인 돈인데 여기 가면 다 1,000억, 2,000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얼마를 빼먹었다 이러면 뭐 1,000억, 이쪽은 2,000억. 야,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로 이 사실이라도 다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또 어떤 분들이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하셨는데 결국은 통일교 라인 혹은 변호사들의 로비력도 엄청나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네. 그 당시에 뭐 변호인들 변호사비가 얼마다 하는 거에 농담을 많이 했잖아요.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니냐. 네,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실제 진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한번 받으면 뭐 그 수십억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 명예를 버리고 돈을 택한 그 몇몇 분 그때 계시지 예, 않았습니까? 그 변호사들. 부럽다. 제안이 안 왔어요? 아니 사실 저도 좀 약간 뭔가 좀 왔어요. 근데 제가 또 참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며칠 동안 풀려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무조건 그거 시키지 성공. 말든지 고령이어서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근데 풀어주는데 3박 4일로 풀어준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작용을 하고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 논리적 근거를 막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일단 뭐 수술해야 되면은 그 병원에서 이 수술 며칠 걸립니다. 회복하는데 얼마 걸립니다. 그 전에 얼마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옛날에 영남대본에 그 피고인인 그 회장 부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허위 진단서도 막 만들어내고 막 이랬던. 그래가지고 계속 있었잖아요. 뭐 병원에서만 예, 살았잖아요. 예, 예. 알고 보니까 뭐 완전히 거액의 뇌물을 주고 이렇게. 바로 그런 했던 거가 건데.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이제 3박 4일이지만 출발은 3박 4일이지만 가서 이제 뭘 조사를 하다가 뭐가 추가적으로 뭐가 어떻게 발견이 됐다라든지 하면서 계속 쭉 가는 어떤 그런 꼼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려면 이제 또 미리 신청서를 내서 또 허가를 받고 이제 이래야지 되는데 사실 구속집행정지는 법무부 라인에서 좀 또 힘을 쓰는 거라
가능성은 사실 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인데다가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하기는 매우 좋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빼주기는 어렵고 이제 이런저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상황에 이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이 죽기 살기로 뛰는데 이것도 뭐 법무법인 T, 뭐 법무법인 뭐 이렇게 서로 경합을 해가지고 뭐 김건희 많아요. 거기 예? 태평양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예, 그쪽이 그래 정원주를 맡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태평양이- 그러니까 그쪽이 이겨버렸어 이번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구속시킨다고 하는데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밑에서 작업하고 해먹었던 사람들은 쏙 빠지는 결과가 되어 버려서니까 이제 내부에서도 비대위가 2개나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비대위가 아주 희한한 비대위가 2개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정원주 쪽에서 네. 실권자 정원주 쪽에서 비대위를 한 개 만들어 놓고요. 아 이거 아니다. 왜 그 한학자 총재 편을 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한학자 총재를 또 이제 우호적으로 보는 비대위가 있어서 이 비대위 간에 타협을 시도하려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최근까지도 왜 한학자 총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정원주 비서장한테 막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 실무자가 알 텐데 이런 예? 거. 실무자가 알 텐데 왜 한학자 참어원이를 네가 대신 희생양으로 삼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다 했을 거 아니야. 우리 그 내부 다 보면 어떻게 그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윤석열 정도는 알겠지만 그 돈을 직접 주라 얼마를 주라 했을 리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한학자가 이제 덮어서 갔어요. 물론 한학자 측의 주장이에요. 정원주는 그게 아니다. 반드시 난 승인을 받고 했다고 또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제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 정원주라는 사람은 모찌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일본식 표현을 하면 수행비서 출신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견제 세력이 없어지고 나서는 본인이 사실상 실권자가 되어서 70대 초반 여성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학자 총재 쪽에 서는 사람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원주 이제 여성 비서실장 쪽에서도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 둘이 뭔가를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며칠 전에도 모였는데 세력이 그래도 꽤 팽팽한가 보죠 서로. 왜냐하면 이게 통일교리라는 것이 원리라는 것이 자 문선명 창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혈통개성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혈통으로 개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혈통 개성자가 아니잖아요.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정원주가 실권자이면 이거는 배우자도 아니고 혈통도 더 아니에요. 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의 법률적 구조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7인을 장악하면 끝이야. 그렇죠. 사실 이 사회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고 통일교 있는 분들하고 요즘 제가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정원주 씨 쪽에서 좀 견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오더라도 제가 이제 괜찮아요? 어쨌든 다 나와서 이야기 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창시를 해서 특정 종교가 있으면 혈통 개성이 되든 뭐 비혈통 개성이 되든 그건 전 관심사안이 아니고 이 돈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통일교인들이 낸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통일교인들이 내서 1954년부터 70년 이상을 지금 통일교가 유지됐다. 그것이 뭐 이단 종교든 아니면 신흥 종교든 뭐 거기에 대한 것도 저는 제가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다만 이 돈의 뿌리가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 냈는데 왜 이거를 그러면 창시자의 자식들이 가져가는 것은 그래도 양해를 할 만하다. 근데 제3자가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잡할 것 같으면 교인들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라. 일본 교인이고 한국 교인이고 야 이 재산 너희들이 가져가야 돼. 왜 이걸 한학자가 지배하려고 한학자 옆에 있는 정원주가 지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저는 정의적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한번 따져줘야 한다. 여의도 가면 제일 큰 건물이 뭡니까? 거기에 빨간 테두리 있는 건물. 그 통일교 건물이잖아요. 네, 그 건물의 박원. 지상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삼남 문현진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땅은 누구냐? 통일재단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 15년 이상 소송을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문선명 총재가 창시하고 난 이후에 헌금을 모아서 자식한테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그걸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놔놓으면 자 한학자 것이다. 또는 한학자 옆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그것도 지배권을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발 통일교인들 너 정신 좀 차리고 이 문제에 관심 좀 가져라. 왜냐하면 국민이 만들어놓은 세금으로 우리가 일궈놓은 대한민국이 주인이 국민인 것이듯이 통일교인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있는 사실이라도 알려주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간 뭐 많은 사실 신흥종교들이 보면 분파들이 이제 중간에 재산 문제로 많이 분파가 되더라고요. 교권보다도 사실은 이제 재산 문제로 많이 되면서 뭐 세파, 네파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내분 과정을 말씀 들어보면 아주 심각하게 그런 재산 문제가 걸려 있겠네요. 사실 뭐 내란 국면에서 통일교 내부에서 서로 자기네가 싸우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통일교가 과연 이 정권에 어떤 식으로 부역을 했고 자기네끼리 어떻게 서로 정말 나쁜 짓을 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통일교 지금 특검에서 드러난 것처럼 1억만 확인이 된다. 사실 뭐 100억, 50억 막 얘기는 나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특검이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 그러면 결국 1억으로 막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억 정도 준 거 가지고 뭐 얼마나 그 사람을 형을 살리겠어요. 아무리 세게 살린다고 하더라도 저 연세 많으신 저 눈도 안 좋으신 저분을 노영희 변호사님 말을 믿는 통일교인이 없어요. 1억만 받아갔다고요? 그래 통일교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그 1억만 권성동이 받아간 게 처음과 끝이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쇼핑백에 들어간 돈이 1억이라고? 아니 현금 100만 원에 우리는 안 믿어요. 근데 법원에서 지금 그렇게 막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지금 특검에서 그것만 지금 나오고 다른 것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게 바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의 뭔가 의심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1억일 리가 없다. 100억 지원설은 절대로 통일교는 안 주고 100억 지원설 이야기하지 않는다. 100억이 90억, 80억인지는 몰라도 1억 주고 100억 지원설 했다. 윤석열 3월 10일 날 당선증 받고 나서 3월 22일 날 윤영호가 1시간이나 독대했다. 1억을 권성동한테 줬는데 1시간을 만나서 아프리카 사업하기로 했다. 윤영호가 거기에서 막 교인들 상대로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앞으로 그때는 완전 실권자였으니까 윤영호가 한때는 정원주보다 더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1억으로 땡 쳤다고요? 본인이 지금 해먹은 돈이 얼마라고 옆에서 의심을 하는데 그 본인의 배우자가 이신혜 씨인데 이 사람은 재정국장이에요. 재정국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교에 1년 동안 쓸 예산을 다 배분하고 안 분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하는데 남편은 세계화본부장, 부인은 재정국장, 그리고 거기에서 교주는 총재는 한학자. 그럼 얼마를 했겠어요? 그런데 1억을 줬다고요? 위험합니다. 더 이상 발언을 듣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참원님께서 지금 녹내장 수술 잘 받으시고 또 다시 구치소를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나갔는데요. 야, 대통령 앞에서 꺼져라. 네. 너무 민망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네, 꺼져라, 범죄자 온다, 이 말 누가 했는지 다 알겠죠? 뭐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자세히 알겠죠? 들으면 네, 금방 알 것 같습니다. 너무 근데 또 대통령은 저기서 안 변하고 표정도 안 변하고 매우 불쾌했을 텐데도 딱 끄고 인사까지 하고. 사실은 그 인사 딱 목례한 그 한 컷으로 나머지는 다 초토화 평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숱한 내란의 어려운 과정 그리고 당선돼서 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대선 때 이제 선대본 구성하는 과정부터 다 탕평 포용을 하고 그 뒤에도 또 탕평 포용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어느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일만 열심히 하는데 그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으면 인정하는 게 기본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최소한. 근데 꺼져라, 뭐 재판 속해라.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또 상복 입었잖아요. 그 상복은 누구의 상이라는 주체가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의 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국회에서. 네. 자기들 스스로의 상을 치르고 아니 있는 근데 너무 없어 보이는 게 사실 저렇게 뭐 자신들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저런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왜 저런 행동을 했느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를 했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분 나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문제다? 자기네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중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 정도 네.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켓팅을 하느냐 마느냐, 본회의장은 일단 들어가자라는 의견과 아니다 전면전을 해야 한다는 게 있을 때 이렇게 바깥에서 전면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나서 이거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을 볼 거 아니에요. 정당 해산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치적 타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추경호 장관 이제 원내대표가 영장이 청구되어서 설사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내란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이제 만약에 기소가 돼 버리자면 기소 의사는 확실히 있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는. 이제 이랬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단순히 우왕좌왕했느냐, 전화를 몇 통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 한동훈은 왜 당사로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으로 왔느냐. 본인이 체포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현장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란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름이 야, 너 잡혀가면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걸로 한동훈에게 전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이게 동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전화를 했느냐. 통화 기록은 일단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추경호만 꼬리 자르기로 끝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추경호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 내란 정당으로 법적 책임을 다져야 되는 상황까지 있다면 이거는 이제 백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렇게 강경한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발목 잡기로 끝까지 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호 영장 청구가 이재명 대통령이 났으면 영장 청구 안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 전혀 아니죠. 왜 그런 특검에 대해서. 왜 그런 그런데 질문을-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때문에 지금 추경호한테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고 본인들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 여쭤보는 그래서 거예요. 완전히 견강부회죠. 그러니까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특검은 대통령은 아예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당연히 중립이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들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들을 탄압한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지금 추경호. 좀 전에 그날 왔다 갔다 3번을 했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보면 전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랑 상의했어야 되죠. 대표랑 통화한 기록이 없잖아요. 대표랑 왜 상의를 안 해요? 그 혼란 상황에서. 더군다나 텔레그램 방에다가 대표가 텔레그램 못 들어가요 그 대표는. 하여튼 저거 왜 본당으로 네. 저거 오라고 빨리 하는데. 와라. 의사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의사당으로 와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 영장 청구 때문에 발발 떨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이재명 대통령 에이펙의 성과 정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수업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략 미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예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보이콧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오히려 더 압박이 됐을 텐데 바깥에서만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통령은 편했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호가 막 그게 네, 꽤 막 있던 엄청 줄 났어요. 알았는데 네. 이게 뭐 처음이라면서요?
연호한 게 네. 그것도 참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그리고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과 7건의 사인을 했는데 6건이 MOU가 1건이 이제 통화수합 70조 원 규모. 아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네, 네. 지금 한한령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고 이번에 시진핑하고 또 미국하고 협상한 걸 보니까 1년 동안은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해가지고 또 이제 대두 뭐 이런 거 지금 수입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놀라웠던 게 그거잖아요. 핵 연료 추진 이제 핵 잠수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미국하고 이렇게 하면 곧 시진핑 주석 만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했는데 중국하고 사전에 다 너무 교감을 했다는 거 얘기되는 아니에요. 거죠. 예. 엄청난 거죠. 게다가 저는 샤오미 선물하면서 백도어 일부러 물어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지금 중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이렇게 안보 보안 철저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번에 저번 주에 경주 에이펙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가는 하지 못했는데, 근데 경찰분들이 에스코트도 해주더라고요. 거의 앞에까지는. 근데 결국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와. 저희가 이 택시를 탔는데 원래 택시 기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경제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실제로 에이펙 이후에 좀 택시라든지 아니면 경제 좀 어떻냐 경주. 이번에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택시 기사님들이 생각보다 영업도 잘 되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식당들도 잘 돼가지고 상당히 이 민생에서도 이제 활기를 되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아니 안 그래도 저희 의뢰인이 부산에 사시는데요. 월요일 날 올라오셨어요. 황남빵을 가지고. 근데 황남빵 이번에 완전히 끝내줬잖아요.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그분은 백이 있으신가? 아니 그분이 앞에 120명 있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사오신 거예요. 요즘 3시간 네. 기다려도 못 사는데 네. 온라인 주문하면 뭐 며칠 걸리고 이렇다 그러던데 제가 아는 분도 며칠 전에 불국 사갔는데요. 정말로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불국사. 그래서 이분 말씀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보고 불국사를 처음 갔다. 이제 경주가 그만큼 잊혀진 네. 고장이었죠. 우리 어릴 때는 경주에 가면 우리 설악산 아니면 뭐 경주 같은데 수학여행 1박 2일로 불국사. 예. 불국사 이렇게 가자는데 그 불국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와 여기에 막 김혜경 여사하고 전 세계 이제 그 정상들의 배우자들이 와서 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거닐고 이러니까 야 경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지역 맞아요. 특산물뿐만이 아니라 경주라는 데가 이제 보수의 본산이다 아니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로 경주가 과거에 수학여행, 신혼여행 하면 경주, 돈 좀 있는 사람은 제주도 뭐 이렇게 갔던 우리 70년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주가 재탄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황남빵을 선물하면서 중국 사람들 지금 줄을 서서 황남빵을 먹겠다라고 하고 그 도시 하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도시가 활력을 찾도록 하는 자, 이런 것들은 참 대단한 성과다라고 좀. 아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 연설일 것이다.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너무 얄미워.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야 이번이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너네들도 전직 대통령을 접견관을 내려올 것이다. 뭐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다는 건데 좀 이렇게 제1야당의 그리고 특히 전 여당의 당 대표면 좀 품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장동혁 대표 왜 저런지 아십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자,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과거와 단절하고 윤석열과 끝을 내고 경쟁할 거는 경쟁하고 또 협력할 거 협력해야 되는 것이 정치 전체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힘 쪽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오버하느냐 저 사람 다 알 건데 대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권에 대한 생각이면 지금 절대로 협력하면 안 된대요. 국힘의 내부 구조상 자 지난번에 여론조사하니까 대선 후보 1위가 됐는데 확고부동하게 대선 후보 1위로 자리매김을 한다 하는 최적의 수단은 뭡니까? 더 극우극단으로 가서 아예 윤석열과 손잡으면서 목소리 큰 전환길 점점점들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 계속 안티 이재명을 외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거기에 그러면 중진 의원들도 들어가고 자기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당선 가능 지역 결국 영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나. 협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있는 이상 장동혁은 더 세게 이야기해야 본인의 대권 가도가, 그러면 대권에 나가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안 돼도 관계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만 되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계속 권한이 남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정권을 찾겠다는 목적보다는 본인의 대권에 대한 생각이 당을 저렇게 더 좀 이렇게 경직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에이펙에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한 4분 정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했더니 진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단적으로 재밌게 얘기했던 게 내년도에 지방선거 뭐 TK 이런 데는 이긴다고 보고 다른 데 다져도 서울만 이기면 이긴 걸로 치고 대표도 연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맞아요. 예. 본인들도 어지러질하다 하도 원래 또 한동훈 해야 대표랑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극단적으로 가니까 본인들도 어지러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재선 아니에요? 1.5선이죠, 솔직히 1.5 말하면. 선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지금 꿈꾼다고요? 근데 저는 이 장동혁 대표 내면 속에는 두려움에 기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대형견은 짖지가 않습니다. 근데 치와와 같은 애들은 막 짖어요. 근데 이 치와가 왜 짖냐?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 이 대권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본인 내부 속에서는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혹시 이 방송을 어떻게 지나가다가 유튜브에 더 걸려서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파면까지 당했어.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1년쯤 이제 갔다. 이제 지금 한 11개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한동훈이가 야, 그 새끼 끌어와. 바로 내가 총사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했다. 그때 이 사람이 당대표였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0월 달에 당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술이 취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단 한 명쯤은 나와야 안 돼요. 국민의힘에. 네. 그렇죠. 자당의 대표가 정당성을 가지고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 대통령이 이놈 불러들여서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말이 정언을 통해서 나왔어. 그러면 이거 시시비비 좀 정확하게 가려야 합니다라고 하든지 중립적으로. 아니면 그 말을 했다고 믿으면 이건 정말 아니야. 나 한동훈 지지하지 않지만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본인에게도 그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 윤석열 옹호하고 전환길 추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저렇게 꺼져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근데 뭐 지금 그런 그 끔찍한 말을 듣고 사실은 참담하다고 표현했던 바로 그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라디오 나와가지고 네, 뭐 한다는 또 소리가 엉뚱한 소리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또 비상계엄 선포할 거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지러질합니다. 어지러워요? 그들 표현대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한다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재명 대통령 마음은 이제 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 전후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0%를 상회하는 이것이 존재하는 이상 저들은 안 바뀐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민주당을 의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는 사람을 이제는 국민들이 함께 설득해서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야당 DNA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국민의힘과 좀 이렇게 분리시킬 것이냐. 네. 국민의힘의 논리 중에서 극우극단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배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고단히 정치적 처방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저는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철환님께서 그런데도 한동훈은 지금도 이재명 정부 까고 있으니 참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범범이님이 윤석열을 배신한 한동훈, 한동훈을 배신한 장동혁, 장동혁은 전환기를 배신해주길 이러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내란의 밤 때 그 안에 어쨌든 하면서 막았다 하면서 자기들이 막았다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면 윤에 대한 태도는 또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보면 윤하고 맞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더군다나 모순적이에요. 자기 총사를 시킨다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태도가.
그 집단적인 그 당의 어떤 주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스텝이 꼬인 거죠. 엉뚱하게. 이게 다 대한민국 국가적인 불행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스탠스가 왔다 갔다 막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잘한 일에 박수도 못 치고, 예를 들어 그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자기들이 마치 전유물처럼 했다가 장기로 치면 완전 외통수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당도 꼬이고 국민들도 계속해서 불편하게 되고,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네, 그때 자. 12.3의 밤처럼 하세요. 네, 윤석열 씨 재판에서 우리 곽종근 사령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로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예, 그때 국군의 술-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몇 사람 못 온다 해가지고 주거공간 식당으로들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8시 넘어서 오신 건데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네, 그 말을 끝까지 안 했을 텐데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 실제로 봤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는 일부 정치인입니다. 네. 과연 그 일부 정치인에 누가 들어갔을 것이냐?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들어갔을 것이고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 일부 정치인을 풀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곽종근 사령관이 도대체 언제 이거를 풀 것이냐? 저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일부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일부 정치인이 누구냐를 안 물어보죠? 저는 그거가 좀 이상하던데요. 그 당시 재판에서. 제 생각에는 우선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 일부 정치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건 그러니까 좋아요. 워낙 정치적 파장이 컸을 것 같고 원래 이거 진술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입니다. 거기 안에 속해 있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네. 화가 나가지고 사실을 전달한 건데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한동훈 이외의 정치인은 언급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저 발언이 나온 다음에 윤석열 내란 목적 살인 미수죄로 또 추가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노사원 수첩에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뭐 영연백 이야기, 백령도 이야기,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 누굽니까? 교정본부장한테 연락해서 지금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교도소 그 구치소의 상황을 체크하라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저 증언을 통해서 만약에 여인영 그리고 이진우를 통해서 추가적인 진술이 나온다거나 저걸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순간은 이제 내란 목적 살인 미수죄가 명확하게 의도됐던 바라면 이제 본인의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저 재판을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까 아예 내란 목적의 살인 미수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거나 추가 영장을 신청을 하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것을 받아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직위원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 이제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스픽스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적시를 해라. 그리고 이것이 현재 재판의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윤석열이 진짜 죽이려고 했다. 이 인간이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단순히 친구 간에 뭐 야 너 때리 죽인다 말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만큼 본인에 대해서 자 지금 빨리 그 감찰 관련된 것도 좀 하라고 하니까 막 정말로 죽이고 싶었던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야 이걸 빨리 별도 기소를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이것이 재판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윤석열이 이제 명확하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최초 정언이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씨가 그동안 재판에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저런 증언도 사실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자승자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재판장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아, 제가 오늘 꼭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네, 생각한 네.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청을 했는데 또 윤석열 재판에 또 예, 들어간 거죠? 오늘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6차 공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백대현 부장 재판. 네, 백대현 부장.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양쪽에 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앉았습니다. 아, 근데 저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2시간 내내 저를 째려봅니다. 너무 무섭다. 팔로 툭툭 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오후에 경위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이거 시비 걸릴 것 같다. 자리 좀 바꿔주시라. 라고 해서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지자분들한테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재판 간 것 때문에 윤석열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걱정돼가지고 저를 미워하는 거라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재판부 가가지고 윤석열을 뭐 무작정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기현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다. 증인이 뭐라고 얘기했다.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다. 저는 그냥 단지 전달자일 뿐입니다. 윤석열이 잘했으면 칭찬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윤석열과 윤석열 지지자분들의 잘못입니다. 자,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툭툭 치면서 약간 시비 걸듯이 했다라는 것은 유튜버를 보고 이제 본인 얼굴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 이거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1년간 제가 재판을 다녔었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누가 봐도 지지자가 아닌 건 알아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딱 들어오잖아요. 일어나서 전부 다 인사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저는 또 눈치 없게 안 일어서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닌 걸 아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라든지 나가가지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요즘에 출연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TV로 확인을 하고 제가 너무나 꼴보기 싫은 나머지 2시간 내내 째려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그 째려보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윤석열 씨가 그렇게 재판에 나와가지고 김성훈 차장을 째려봤다면서요? 아,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윤석열은 재판을 하잖아요. 참을성이 없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잡니다.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각종군 사령관도 그렇고 이제 김성훈 경호 차장이라든지 박종준 경호 처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펜을 들고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윤석열 씨가. 자기 재판에서 드디어 이제 읽는군요.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본인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대장동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얘기했었을 때 검사가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 특혜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들을 지휘하거든요.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끝에 있는 변호인이 윤석열한테 어떤 걸 들으려고 재판 도중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필기를 하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을 안 하는 거죠. 지기현 재판부가. 그런 것들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특혜를 완전히 받고 있는데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는 근데 어쨌든 질문은 째려보니까 어땠더냐 이건데요. 네? 째려봤다고 윤석열 씨가 김성훈 때려봤을 차장을. 때 이렇게 네, 그 움찔해서 분위기가.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저의 질문. 근데 딱히 이 김성훈 차장과 그리고 이제 박종훈 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 불리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처음부터 좀 윤석열 측에 좀 유리한 진술을 했었고 오늘 유일하게 바뀌었었던 것은 윤석열이 이제 그 홍장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 비아폰을 윤석열이 서버를 지워가지고 증거를 없애라는 이런 지시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술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3명의 사령관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라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해보니까 홍장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게 됩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군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그럼 이거 하나 질문 있습니다. 녹수님이 글씨 잘 보던데요. 안경 안 쓰고 이랬는데 진짜 16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막 뭘 쓰던가요? 그런데 이 원래 이 종이 보면 원래 16포인트 이상은 잘 안 적습니다. 저거는 12포인트 정도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원래 재판에서 윤석이 이런 말 했었거든요. 요즘에 16포인트 이상은 볼 수가 없다. 이하는 볼 수가 예. 없다.
제 생각에 눈 지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제가 보기에는 피부도 그렇고 훨씬 건강해졌어요. 나오는 것보다도 구치소 안에서 건강식 챙겨 먹고 운동하는 게 윤석열한테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건강을 전 응원합니다. 자성자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윤석열이 이제 왜 갑자기 저렇게 나오느냐? 네, 왜 나오는 겁니까? 본인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 끝장났다는 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이제 그 추악한 범죄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이걸 변호인들한테 믿고 맡겨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직위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직위원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으니까 이제 직위원도 더 이상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 그 위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이 상황을 뒤집어서 어떻게 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지금 워낙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는데 그들도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니까 이제 윤석열도 홀로서기에서 사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게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야, 그날 우리 그 국군의 날인데 우리끼리 한 잔 먹었는데 그 뭐 수십 잔이 돌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법원에서 재판하라는 과정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랬는데 국사를 논의했겠어요? 듣고 있던 곽정원 사령관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참 제발 너 좀 정신 좀 차려.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한 번 더 제가 곽정원 사령관과 가족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정치인들 이름도 이야기해서 이것은 추가 기소하고 특검에서 다시 조사해서 반드시 내란 목적 살인 미수에 대한 걸로 추가로 영장 청구하고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기현 부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유는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지난 국감 때부터 드러난 사건인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부장을 특정해서 윤석열 씨 재판을 맡도록 지정했다는 게 이제 이번에 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이제 저 특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경영 기자께서 자세히 페북에 쓰셨더라고요. 그거 내용대로 보면 아마 누군가가 내부에서 제보를 한 것 같고. 아니 그거는 국감 때 이미 장경태 의원이 확인을 했던 사안이고 네. 최경영 기자가 확인한 것은 그게 이제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입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장경태 의원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실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만 했던 건데 최경영 기자는 내부 자료를 입수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빨간 색깔로 표시가 돼서 지정이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속 재판을 위해서 지정을 했다라고 사실 되어 있는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더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한 거죠. 자, 어쨌든 그 다녀오셨는데 오늘 또 그 김성훈 차장이 뭔가 좀 혼났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예, 이거 재판부에 혼난 것이 아니라 네. 이 김대경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성훈이 김대경에게 질타를 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이 비화폰을 로그아웃을 하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라고 김대경 본부장이 김성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훈이 본인이 직접 로그아웃을 해봐요. 본인 비화폰을. 해보니까 네.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훈이는 김대경한테 이제 질타를 하는 거죠. 야, 내가 해보니까 나오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 로그아웃 해라. 그 관련된 그 비화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완전히 지금 기울어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거고 윤석열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김건희는 자기라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윤석열 쪽으로 다 쏠리기를 바랄 거고 그러니까 빼박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제가 요즘 가장 우려하면서 보는 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비판의 형식으로 엄청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희대가 설마 그렇게 했겠나 그렇게 했나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해야라지 했는데 최경영 기자 조금 전에 그 이야기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재판의 태도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을 죽인다고요?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을 죽인다고요? 제가 봐서는요.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을 죽이고 있고요. 지기현이 오히려? 윤석열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조희대가 누구를 죽이느냐? 본인이 몸담고 있는 사법부를 죽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느 분하고 오늘 전직 국회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하다 이런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가 진보 보수의 논쟁이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논쟁인데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은 아니지만 주류가 돼버렸다. 그리고 국힘이나 이런 세력들이 비주류인 거예요. 예전에는 늘 우리가 막 비판하고 야당 DNA를 가지고 싸우고 할 때는 주류 집단이 보수예요. 비주류 쪽에서 이거 아니라고 끝까지 이렇게 애원하듯이 세상을 바꾸자라고 했잖아요. 이미 민주당 세력은 이제 주류가 돼버리고 이 주류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비주류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들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 권력, 그 다음에 판사 권력, 사법부의 권력이 비주류화가 되는 것은 국힘이 비주류화 되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공정하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이들이 극우극단 세력이 하는 것처럼 저 구석으로 밀려나 버리는 이 상황. 그래서 조희대가 지금 가장 잘못하는 것은 조희대가 나서서 사법부를 죽이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아예 비주류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그 검찰에서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였고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망할 거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검찰만 싸고 들고 자기네 특수라인만 싸고 들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까지 가게 됐고 70여 년에 이어지던 검찰 권력이 사실 와해가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마찬가지가 된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원 행정처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자, 왜 그러느냐?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에 대한 임명권이나 이런 권한을 몽땅 다 행사하고 대법원장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거를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2009년인가 그때 촛불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좀 광우병 때문에 촛불 집회하고 이랬을 때 신영철이라고 네. 중앙지방법원장이 있었어요. 그 촛불 사건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특수한 자기네 목적에 맞는 판사들 밑으로 다 배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사실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자기네들이 고등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또 특수한 자기네가 원하는 판사 밑으로 다 사건을 집어넣어가지고 결론이 하나로 쭉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번도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들키게 되면 사실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법부 불신도 생겨나는 거고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그냥 쉽게 넘어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네. 국민들이 뭐 다 이렇게 지금 분노를 누르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네.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 비판적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오만한 면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였잖아요. 네. 당장 딱 그날 12.3 내란의 밤에 그 회의한 거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의심이 들고 있잖아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딱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내세웠잖아요. 네. 이런 것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왜 그러는지 논리적으로 이미 이해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법부의 불신 국민이 만든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화를 했고 본인들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네, 요 얘기도 한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다녔었으니까. 그 백대현 부장 재판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김성우 차장이 과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냐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주느냐가 중요했는데 비화폰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막 삭제가 되고 사실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입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김성훈 차장 간의 텔레그램 같은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이 김건희를 팔아가지고 김성훈에게 뭔가 물어보고 이제 궁금해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김성훈 차장이 이랬다면서요.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경호처가 철통같이 맡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잠시만 좀 찾아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 재판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네네. 이 재판 제가 자주 가는 재판이 아니어가지고 약간의 이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전략을 세웠다는 건 무슨 전략을 세웠느냐?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들어올 때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일단 논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관련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경호처가 이것을 막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략을 세웠던 건 윤석열이 나서서 이거는 경호처가 나 보호해야 되는 거지 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하도록 하느냐.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가 자료 제공을 하겠다. 어느 선까지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민심의 일종의 지지를 받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경호처가 충분히 논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이 윤석열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야, 총 쏴라. 야, 혹시 그 탄창에 뭐 총알 끼워 넣었나 안 넣었냐. 이제 이런 것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경호처에서는 김성훈이가 오바해서 무조건 맡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엄에 또는 내란에 동조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로는 지금 현재도 재판부에서 가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네.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는 이 전략을 이 공수처에서 오면 막는 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증인은 윤석열이 탄핵 심판 전략을 세우는 거라고 증언합니다. 윤석열이가 세운 전략은 탄핵 심판에 대한 전략이다? 네,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를 통해서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호처는 할 일 이런 것 또 경호처가 아닌 곳에서 할 일이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공수처가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당시에 탄핵 심판 받고 있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는 거라고 진술을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누가 말을 듣더라도 하면 말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면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공성전을 할 것이다. 네. 아예 다 막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버틴다라고 했던 공성전의 관점에서 단순히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병화를 경호처를 통해서 시키고 나 여기서 절대 안 나가겠다라는 이야기 그때 취재 과정에서도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아니 더 웃긴 건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씨가 그때 야 총 좀 보여줘. 공수처 얘네들 경찰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총만 보여줘도 쏘지도 못하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무슨 탄핵 심판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이고 네. 종합적으로 보면 본인이 어쨌든 여기서 지키면서 민주주의 수호자인 것처럼 과장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전면전을 하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훈 차장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아니, 이렇게 김성훈 옹호를 해주시고? 차장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이제 약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조금 전에 기득권은 아니고요. 주류가 되면 이런저런 고려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농담처럼 제가 드리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각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딱 조준을 해서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둘 다 섞어버리면 실제 중요한 문제에서 비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봐주자고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별로 와닿지는 않지만. 농담입니다. 와닿지 않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씨도 좀 약간 좀 심장 떨리고 옛날처럼 여유 있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안한 느낌이 제가 드는 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냥 잤다고 그랬었잖아요. 눈을 감고 있거나 본인이 확실히 이 핵심적인 증인이 오면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이 나왔을 때는 굳이 계란말이를 본인이 했고 이 베이컨을 구웠다는 거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곽정군의 진술을 약간 탄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와서도 이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증인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쭉 장황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그 사람의 그 진술을 탄핵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검사 출신이었을 때
이제 피고인이라든지 증인이 오면 야, 너 예전에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런 행동 안 했었잖아.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씨도 지금 사실은 그냥 마냥 여유롭고 자기가 지금 장밋빛 꿈을 꾸는 상황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저희들하고 지금 이 생생한 재판의 상황을 좀 보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수료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됐습니다.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8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스픽스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쌀쌀한 계절에 따뜻한 아랫목이 그으실 텐데요. 대한민국 남방가전의 명가 1월에서 준비한 초특가 기획전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두 가지 프리미엄 매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랫목 온찜 매트 그리고 카본 원목 마루 매트입니다. 아랫목 온찜 매트는 고작 전구 하나 정도에 필요한 전력인 70W만으로 온종일 따끈따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료 걱정 덜어드리고요. 심지어 물 세탁도 가능하고요. 무려 7종의 안전장치로 온종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카본 원목 마루 매트는 고가의 탄소 열선을 사용해서 뛰어난 내구성과 깊은 온기를 선사합니다. 고급 원목 마루 디자인으로 집안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미끄럼 방지 처리와 15시간의 자동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두 종류의 프리미엄 매트를 초특가 기획전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올겨울 1월 매트로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제일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점검을 해보십시오. 특히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실 텐데요. 이미 가입하셨더라도 혹은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한번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제도나 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드리는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실 거? 아니 선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방송 애청해 주시고 열심히 취재할 텐데요. 요즘 힘 빠지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국힘이 정말로 저 수준으로밖에 평가해주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 정부 만들기로 했으니 용기 잃지 말고 대통령이 정말로 열심히 잘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너무너무 잘하는데 국민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우리 대통령 너무 잘한다라고 여야 안 가리고 박수를 쳐야 하는 이 시점에 박수 양이 부족하니까 박수 치는 분이 2배씩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여론조사의 꽃도 그렇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승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당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대통령을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